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보잘것없는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35층 통유리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꽉 막힌 테헤란로 야경을 보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수많은 차들 중에 30년 전 그 겨울밤 맨발로 도망치던 12살의 박진태를 태워줄 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거요. 저는 대형건설 폐기물 처리와 중장비 렌터를 하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밑바닥 노가다판부터 이빨 꽉 깨물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표님, 결제하실 서류 두고 갑니다. 비서실장이 테이블 위에 파일처를 내려놓고 나가는 소리에도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자 왼쪽 팔뚝을 길게 가로지르는 흉측한 화상 흉터가 유리에 비쳤죠. 11살 때였나?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한밭집 뒷마당에서 펄펄 끓는 국통을 나르다가 엎어졌을 때 생긴 훈장입니다. 그때 병원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쓰라린 팔뚝에 소주 붓고 된장이나 한 숟갈 대충 마르고 공사장 파이프 안에서 밤새 짐승처럼 말았었죠.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곱씹었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순덕. 절 낳아준 친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아버지는 돈 많은 집 여자랑 눈이 맞아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오던 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머리채를 잡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저는 그때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제 뺨을 후려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애미라는 년이 합의금 두둑이챙에서 야반도주 했다. 너는 이제 내 밥벌어지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툭하면 날아오는 재떨이, 발길질,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던 숱한 날들. 결국 저는 그 집구석에서 도망쳐 나왔고 공사장 한밭집과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이악 물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나를 버리고 간 그 여자, 내 어머니라는 작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내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고. 당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그 도끼 하나로 버틴 세월이 30년입니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파란색 결제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의 손에는 낡고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뭐야, 들고 오는 건? 네, 지시하신 흥신소 쪽에서 방금 킥으로 넘어온 자료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찾은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호박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닦아낼 겨를이 없었죠. 가져와. 손을 뻗어 그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입구를 뜯어내는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고 있더군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름. 봉투 안에서 구겨진 A4 용지 몇 장과 흐릿하게 찍힌 사진 몇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어디 시골 구석에 먼지 폴폴 날리는 공사판이었습니다. 간판 글씨조차 다 떨어져 나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슬레이트 지붕의 식당, 그리고 그 식당 앞에서 꾸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평상을 닦고 있는 늙은 여자의 뒷모습.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채석장 앞이라고 합니다. 이름 김순덕, 올해로 72세, 주민등록상 기록과 일치합니다. 최 실장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귓가를 웅웅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 한쪽 모서리를 꽉 쥐었죠.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지다 못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대표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버리고 호의호식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무슨 저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어금니를 너무 꽉 깨물어 턱관절이 뻐근해졌습니다. 최 실장, 네 대표님, 내일 일정 싹 다 취소해. 내일 아침 일찍 단양으로 간다. 비서실장이 건넨 누런 봉투에는 제가 30년간 매일 씹어 삼켰던 이름, 김순덕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낼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단양으로 내려가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들어가니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군요. 사방이 온통 하얀 시멘트 가루로 뒤덮인 거대한 채석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해둔 낡은 안전화와 흙먼지가 묻은 구겨진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제 손목에 있던 롤렉스 시계를 풀어 글로브 박스에 던져 넣을 때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30년 만에 만나는 친어머니 앞에서 보란듯이 성공한 회장님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다시 밑바닥 노가다꾼 행색을 하다니. 이게 다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돈독이 올라 얼마나 추악하게 늙었는지, 저 같은 일용직 노동자를 어떻게 벌레 보듯 대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짓밟아줄 생각이었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뚫고 걷다 보니 길가에 반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는 하도 오래돼서 식자 하나만 겨우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귀를 찌르는 쇳소리와 함께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휘기적 곰팡내와 기름 찌든 냄새가 훅 하고 코끝을 스쳐 지나갔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식당 안은 다리만 날릴 뿐 뱀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오셨어요. 잠시만요. 주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귓가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던 그 쉰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뱀처럼 기어내려갔어요. 이윽고 낡은 치마에 헐거운 고무장갑을 낀 여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하마터면 헛숨을 들이켜 할 뻔했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곱게 화장을 하고 꼿꼿한 젊은 여자였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깡마른 체구에 등은 활처럼 굽었고 머리칼은 하얗게 세워버린 초라한 노인이었으니까요. 총각, 밥 먹으러 갔는가 배. 점에만 앉아있어서 뚝딱 내었구만. 총각, 절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하긴 어릴 때 본 아들이 이렇게 늙수구레한 아저씨가 되어서 나타났으니 알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구석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육 하나 줍쇼. 최대한 퉁명스럽게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사람 좋은 바보 같은 웃음을 흘리며 주방으로 절뚝절뚝 들어갔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유난히 힘겹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쟁반에 담겨 나온 밥상을 보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고기라곤 얇은 비계밖에 없는 제육볶음에 쉬어 빠진 김치 쪼가리, 그리고 뚝배기 밑에 아무렇게나 받쳐둔 새까만 나무 판자. 그래, 합의금 챙겨서 도망가더니 결국 이따위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밥 장사나 하고 있었구나. 저는 일부러 젓가락으로 반찬을 엉망으로 헤집어 놓고
밥도 반이나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드를 내밀면 흔적이 남을까봐 꼬깃꼬깃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테이블에 툭 던졌죠. 거참,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서 원 먹을 수가 없네. 아, 여기 음식이 왜 이래? 아, 신경 좀 써야지. 이래서 장사가 되겠나?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연히 한 소리 할 줄 알았죠. 소금을 뿌리거나 쌍욕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라. 내일은 내가 고기 냄새 싹 잡아놓을 테니까 내일 또 오소. 젊은 사람이 타지에서 험한 일 하느라 고생이 많네. 그래도 밥은 든든히 무야지. 그 말이 하마터면 발걸음이 멈출 뻔했지만 저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거칠게 문을 열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건너편 버려진 폐타이어 더미 속에 숨어서 식당 안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님한테 돈을 받았으니 저 돈으로 먹고 사는데 쓰겠구만.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제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더니 제가 먹다 남긴 그 제육볶음 그릇을 들고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쪽 다리를 주무르며 구석에 있던 찬밥 한 덩어리를 낯선 남자가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헤집어 놓은 남은 국물에 쓱쓱 비비기 시작하더군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여자는 한쪽 다리를 절며 손님이 먹다 남은 제육볶음 국물에 찬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묘하게 속이 뒤틀리면서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참. 그날 이후로 저는 꼬박 나흘을 그 채석장 한밭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는 전부 최 실장한테 던져두고요. 새벽 6시 시멘트 가루가 허옇게 날리는 공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저는 뚫어져라 그 식당에 덜컹거리는 미닫이 문만 노려봤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부터는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니, 돈 챙겨서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왜 저러고 사냐고. 점심시간이 되면 채석장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와 흙 묻은 장화발로 식당 장판을 엉망으로 짓밟았습니다. 덩치 산만한 사내들이 반찬 투정을 하며 소주병을 쾅쾅 내리쳐도 그 여자는 굽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아이고 미안심다 금방 내올게 예 하고 조아리기 바빴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또 제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욱하는 마음에 제가 앉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웬 비쩍 마른 멸치 같은 사내아이 하나가 쭈뼛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가출해서 공사판 맴도는 15 먹은 애였습니다. 안전화는 어디서 주워 신었는지 자기 발보다 2 사이즈는 커 보였고 머리는 대체 언제 감은 건지 까치가 왔다가 친구하자고 할 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그 애를 보더니 갑자기 하던 설거지를 내팽겨치고 절뚝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맹이 어제는 왜 안 왔노? 배 많이 고프지? 좀만 기다리라. 할매가 고기 많이 구워줄구만. 여자는 자기 몫으로 남겨둔 게 뻔한 계란말이까지 싹 다 긁어 모아 그의 밥상에 산처럼 쌓아주더군요. 애가 허겁지겁 밥을 삼키다 사례가 들리니까 쪼글쪼글한 손으로 애 등을 쓸어내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유 천천히 물어 천천히 체하면 큰일 난대. 그러더니 애가 밥을 다 먹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자 여자는 정색을 하며 애 손을 탁 밀어냈습니다. 됐다마 주머니에 잘 넣어놨다가
저녁에 따신 국밥이나 한 그릇 더 사무라. 퍼트 깔아. 소장님한테 혼난다. 그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보던 저는 어금니에서 빠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웃기지도 않더군요. 자기 진짜 핏줄은 호적에서 파내다시피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생판 남인 노가다판 꼬맹이한테는 천사처럼 굴어? 가증스러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정을 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라곤 저 혼자뿐이었죠. 여자가 쟁반에 담아온 뚝배기를 제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못 해먹겠네. 제가 벌떡 일어나며 팔꿈치로 뚝배기를 밀어쳤습니다. 시뻘건 국물과 밥알이 흙먼지 날리는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여자는 제가 밀친 반동으로 의자 위에 엎어졌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러 왔으면 똑바로 내와야지. 고기에서는 냄새가 풀풀 나고 국물은 짜서 도저히 못 처먹겠네. 이따위로 장사하면서 돈을 받아 처먹냐? 시장바닥 양아치처럼 악을 썼습니다. 당연히 욕설이 날아오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며 난리를 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저도 숨겨뒀던 이빨을 드러내고 이 식당을 엎어버릴 명분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여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바닥에 깨진 뚝배기 조각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얘. 총각 제발 한 번만 참아주소. 깨진 사기 조각이 여자의 무릎을 찔러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흙 묻은 작업복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총각 우리 식당에서 싸움 난 거 채석장 소장님 귀에 들어가면 나 여기서 쫓겨납니다. 네,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혹시나 여길 지나가다가 날 찾을지도 모르는데 내 쫓겨나면 내 아들 영영 못 본단 말입니다.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여자의 두 손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발 내 일에 빕니다. 소문 안 나기만 해주이소. 총각. 바지가랑이를 쥔 그녀의 앙상한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그대로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발밑에서 엎드려 통곡하는 이 여자의 입에서 방금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온 겁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식당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주머니에 쑤셔 박혀있던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닥에 휙 던져놓고는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왔거든요. 차 운전석에 틀어박혀서 연거푸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재떨이에 꽁초가 수북하게 쌓일 때까지 창밖에 시커먼 채석장만 노려봤죠. 새엄마가 분명히 제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그랬거든요. 그 여자는 제 몫으로 나온 위자료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야반도주했다고. 지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날 고아원에 쳐넣으려다 만 거라고요. 근데 아들을 기다려? 혹시나 지나갈까봐 이 쓰레기장 같은 한밭집에서 쫓겨나면 안 된다고? 어느새 해가 다 떨어지고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공사판 주변이라 가로등 하나 없이 적막했죠. 차창 밖으로는 매서운 산바람이 시멘트 가루를 날리며 휑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차문을 열고 나와 다시 그 식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 최고급 빌라에서 와인이나 마시고 있어야 할 제가 왜 이 시골 촌구석에서 미련하게 서성이고 있는지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냥 그 여자의 그 뻔뻔한 거짓말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발꿈치를 들고 다가갔는데 다 찌그러진 셔터문이 반쯤 내려가 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때 묻은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낮에 제가 밥상을 엎어버렸던 그 자리. 여자가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깨진 뚝배기 조각을 맨손으로 치우다 심하게 베었는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는 허술하게 휴지가 칭칭 감겨 있었고 붉은 피가 배어나와 있었죠. 바닥을 다 닦은 여자가 힘겹게 벽을 짚고 일어서더니 식탁 위에 나뒹굴고 있던 까만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엎어버린 찌개 뚝배기 밑에 받쳐져 있던 그 아무렇게나 쓰는 나무 냄비 받침이었습니다. 여자는 더러운 앞치마 끝자락으로 그 나무 판자를 조심조심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갓난아기 얼굴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그러더니 텅 빈 식당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내 새끼. 총각이 소리 지르고 그릇 깰 때. 우리 진태가 봤으면 얼마나 놀랬을꼬. 우리 진태는 큰 소리만 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앤데. 우리 아들 보고 싶다. 여자의 굽은 등이 잘게 떨렸습니다. 나무 판자 위로 여자의 눈물이 떨어지는 게 창문 밖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진태야, 밥은 어째 먹고 댕기노? 어미가 미안타. 좀만 더 기다려. 어미가 꼭 찾을 기다. 여자는 새까만 나무 판자를 자기 가슴팍에 꽉 끌어안고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저는 창틀을 쥐고 있던 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꽉 쥐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돈에 미쳐서 자식을 버린 여자가 치매라도 걸린 건지 웬 쓰레기 나무 토막을 저렇게 끌어안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 뒤 여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주방 안쪽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을 바르러 간 건지 형광등 스위치가 탁 하고 꺼지더군요. 저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반쯤 열린 셔터 밑으로 몸을 숙여 식당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방금 전까지 안고 있던 그 나무 냄비 받침이 카운터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다 타들어가고 식용유 기름때가 새까맣게 찌든 그냥 버려진 공사판 목재 쪼가리였습니다. 도대체 이딴 쓰레기를 왜 끌어안고 우는 거야? 가증스럽게.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판자를 무심코 뒤집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냄비 받침 뒤편에 새겨진 삐뚤빼뚤한 칼자국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밥 최고, 박진태. 10살 무렵이었습니다. 공사장 주변을 쏘다니다 준 녹슨 못으로 쭈그려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파냈던 기억이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던 젊은 어머니의 얼굴이 환영처럼 겹쳐졌죠. 손끝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하마터면 그 나무 판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숨을 몰아쉬며 캄캄한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가슴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속지 마. 죄책감 덜어보려고 유난 떠는 거니까. 속지 마. 돈 챙겨서 자식 버리고 도망간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평소보다 더 더러운 작업복을 주워입고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제육볶음을 씹어삼키며 어젯밤 제 안에서 흔들렸던 말도 안 되는 동정심을 짓밟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식당 앞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시커먼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산의 색과 번지르르하게 은갈치색 양복을 빼입은 남자 하나가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 은갈치 양복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모자챙을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엄마 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조상무였습니다. 김순덕 씨, 징하게 버티시네 진짜. 조상무가 구둣발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주방에서 절뚝거리며 나오던 여자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죠. 조상무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와 계약서를 툭 던졌습니다. 사모님이 인내심이 바닥나셨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세요. 옛날에 위자료 명목으로 큰돈 챙겨서 도망가셨으면 조용히 쥐지고도 사셔야지. 왜 하필 우리 회장님 새로 지으시는 골프장 진입로에 알바끼를 하고 지랄이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 이명이 삐 하고 울렸습니다. 골프장 진입로. 아버지가 이 일대 채석장을 밀어버리고 대형 골프장을 짓는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돈 때문이었어.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간 것도 모자라서 이 쓰레기 같은 식당을 쥐고 버티면서 아버지한테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린 거였구나.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혼란마저 식어내렸습니다. 가증스러운 노인네. 어젯밤 혼자 나무 판자를 껴안고 울던 그 눈물도 어린 인부에게 퍼주던 밥도 다 위선이었던 겁니다. 아줌마 빨리 도장 찍고 나가시라고요. 안 그러면 오늘 이 식당 굴착기로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 조상무의 턱짓에 뒤에 서있던 사내들이 식당 진열장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이 깨지고 뚝배기들이 바닥으로 뒹굴렀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여기 부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바닥에 엎어지며 조상무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 아줌마야. 더러운 손 안 치워? 조상무가 구둣발로 여자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여자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붉은 피가 터져나왔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엉덩이를 뗄 뻔했습니다. 아무리 증오하는 여자라도 제 눈앞에서 짓밟히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다음 행동이 저를 다시 자리에 주저앉혔습니다.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여자는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가 조상무가 던진 그 계약서와 펜을 움켜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결국 도장을 찍는구나. 그 알량한 보상금 몇 푼 챙기겠다고. 돈이나 밝히는 여자였어. 입술을 비틀며 고웃음을 치던 찰나였습니다. 여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펜을 가져다 대며 조상무 앞으로 밀쳐둔 것은 두툼한 돈봉투였습니다. 돈은 다 가져가서 옛날에 당신네 사모가 나 쫓아낼 때 던졌던 돈도 우리 진때 찾으려고 전국에 전단지 돌리고 심부름센터에 주느라 다 써버린 지 오래입니다. 조상무의 미간이 찌그러졌습니다. 저 역시 물컵을 쥐고 있던 손에 미세한 경련이 일기 시작했죠. 여자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조상무의 바짓단을 늘어뜨리며 목이 다 쉰 것 같은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대신에 내 도장 찍을 테니까 30년 전에 당신의 사모님이 우리 12살짜리 지인테 캄캄한 산속에 내다 버렸다고 했지. 짐승밥대라고 버렸다던 그 산. 그 산 이름 하나만, 그거 하나만 알려주면 내 당장 도장 찍어줄게. 그 산 좀 알려주이소. 뭐 산?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조상무가 뱀처럼 눈을 치켜뜨더니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그 여자의 손등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짓이겼습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터졌지만 여자는 끝까지 그 바짓단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리는데도 허공을 더듬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산을 다 뒤져서라도 우리 새끼 뼈 조각이라도 찾으려니까 그 차가운 흙바닥에 짐승밥이 되게 냅두면 어미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 이놈아. 재수없어 진짜.
야! 이 아줌마 좀 떼어내. 건달 둘이 달려들어 여자의 어깨축지를 걷어차고 나서야 조상무는 구겨진 양복 바지를 탁탁 털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도장 안 찍으면 이 식당 굴착기로 밀어버리고 당신도 생매장해버릴 줄 알아. 어? 똑바로 들어 아줌마. 내일이야 내일. 시커먼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텅 빈 식당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저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명이 들리면서 아득해졌습니다. 새엄마가 캄캄한 산속에 날 내다 버렸다고? 위자료를 챙겨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 바닥에 널브러진 여자는 깨진 식기 조각에 무릎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조상무가 발로 걷어차 흩어진 그 10,000원짜리 지폐들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그 돈 아들 찾겠다고 평생을 모아온 피 묻은 돈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 정도였죠.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여자가 갑자기 번쩍 눈을 뜨더니 다리를 쩔룩거리며 뒷마당 창고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빗줄기에 피딱지가 앉은 이마가 다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는 마당 구석에 덮여있던 무거운 방수포를 질질 끌며 창고 문을 열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아줌마! 비 오는데 다친 몸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 방수포를 낚아챘습니다. 여자는 울부짖으며 제 작업복 소매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총각! 저 안에 비세면 안 된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 나라 이놈아. 내가 할 테니까 아줌마는 좀 들어가 있으라고요. 저는 억지로 여자를 처마 밑으로 밀어넣고 깜깜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안. 휴대폰 플래시를 켜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천장 아래로 빼곡하게 쌓인 낡은 사과 깃짝들이 보였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쪽에 방수포를 덮으려 사과 깃짝 위로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습기를 먹어 썩어있던 깃짝 하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위에 쌓여있던 깃짝 서너 개가 도미도처럼 무너지면서 그 안에 꽉꽉 들어차 있던 종이 무더기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씨!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 불빛을 바닥으로 비춘 저는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하얗게 뒤덮은 종이들, 빗물에 번져 잉크가 흘러내린 수만 장의 종이에는 전부 똑같은 글씨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박진태, 당시 12세, 특징 왼쪽 팔뚝에 길게 대인 화상 흉터가 있음. 목격하신 분은 제발 연락 주십시오. 살해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전단지 더미를 파헤치자 그 밑에는 붉은 도장에 찍힌 종이 뭉치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체 포기각서, 사체 차용증, 빚 독촉장. 모두 날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빼곡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호의호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찾기 위해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사채까지 끌었으며 전국 팔도에 공사판과 한밭집을 평생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입에서 슬픈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진흙탕에 뒹구는 그 전단지들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짓밟아버리고 복수를 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엉뚱한 도끼로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혐오스러워 흙 묻은 주먹으로 제 뺨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입술이 터졌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산조각이 난 사과 궤장 밑바닥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겉면에는 박 회장 댁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펼친 순간 제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수만 장의 실종 아동 전단지 가운데 30년 전 새엄마가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웠던 잔혹한 누명의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날 아침, 그냥 채석장 앞 공터는 밤새 쏟아진 폭우로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 세워둔 제 차 안에서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조수석에는 흙탕물에 범벅이 된 수백 장의 실종 아동 전단지와 30년 전 새엄마가 제 친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웠던 횡령 누명 서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꽉 쥐고 있던 제 손바닥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죠. 아침 8시, 멀리서 땅을 울리는 둔탁한 쇳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은갈치 양복, 조상모가 계모의 지시대로 정말 소형 부적기 한 대와 철거 용역놈들을 끌고 나타난 겁니다. 다 밀어버려! 안에 사람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셔터부터 박아버려! 조상모가 입에 문 담배를 진흙바닥에 퇴하고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굴착기의 거대한 쇠바퀴가 갱물레는 허름한 한밭집을 향해 눌러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반쯤 찌그러진 식당 셔터가 덜컹 열리더니 이마에 피딱지가 엉겨붙은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굴착기의 커다란 삼날 바로 앞 진흙탕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된다! 여는 내 무덤이다! 여기 부술라거든! 내 몸뚱아리부터 먼저 반으로 갈라놓고 가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앙상하게 뼈만 남은 두 팔을 벌리고 악을 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채석장 산비탈에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저 놓친 내가 진짜.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야, 그러네! 건달 두 놈이 욕설을 뱉으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막을 터뜨릴 듯한 엄청난 경적 소리와 함께 왕복 2차선 좁은 국도를 시커먼 대형 덤프트럭 3대와 50톤급 대형 굴착기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덮쳐왔습니다. 제가 최 실장에게 지시해 밤새 전국 현장에서 끌어모은 저희 회사 소유의 중장비들이었습니다. 조상모가 끌고 온 동네 철거용 소형 굴착기는 제 중장비들 앞에 서니 어린이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이더군요. 거대한 타이어가 조상모의 발 앞 한 뼘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건달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고 조상모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나? 저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입었던 더러운 작업복은 조수석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사 출근할 때 입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과 구두 차림으로 진흙탕 위를 내디뎠습니다. 질척이는 진흙이 비싼 구두를 다 버려놨지만 제 시선은 오직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어머니에게만 꽂혀 있었습니다. 당신? 저벅저벅 걸어가는 제 얼굴을 확인한 조상모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턱관절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새엄마 밑에서 기어다니던 놈이니 업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대형 중장비 렌털기업의 대표, 이 박진태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박진태 대표님이 여긴 웬일로? 저는 대답 대신 조상모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대로 진흙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중장비를 다 끌고 와서 저 골프장 부지 입구부터 막아. 오늘부터 이 동네에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모래알 하나, 시멘트 한 포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지나간다. 알았지? 뒤따라 내린 최 실장과 덩치 큰 직원들이 조상모와 건달들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조상모는 바닥에 엎어진 채 꺼벙한 얼굴로 눈을 껌뻑이고 있었죠. 저는 그 쓰레기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나간 듯 저를 울려보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최고급 양복을 입은 제가 낮에 밥상을 엎었던 그 막노동꾼 청년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비싼 정장 바지가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만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찢어진 이마에 붙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제 손끝이 닿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리시더군요. 그 작은 떨림이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쇳덩어리가 넘어오는 것처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미련한 노인네야. 돈을 준다고 하면 챙겨서 도망갈 것이지. 왜 사서 이 지옥 같은 고생을 하고 살아? 예? 아니 그게 무슨... 어머니의 흐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양복의 왼쪽 소매 단추를 풀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을 가로지르는 흉측하고 커다란 화상 흉터. 11살 때 한밭집 국통을 엎어서 생겼던,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전단지에 적어두셨던 그 흉터가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찾으러 다녔다면서 눈앞에 두고도 목소리 하나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고기 누린내 난다고 밥상 엎을 때 소금이라도 뿌리고 쫓아냈어야지. 제 말에 어머니의 시선이 제 팔뚝, 흉터에 꽂힌 채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두 손이 허공을 떠돌다 조심스럽게 제 화상 흉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사람처럼 흉터를 쓸어내리던 제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흉터, 우리 진태가 진짜로 살아서 돌아왔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제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도끼만 품고 살았던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굽은 등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때 제 품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던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헉 하고 들이키더니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뜬 건 꼬박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서울 최고급 대학병원 VIP 병실. 링거 바늘이 꽂힌 어머니 손등은 여전히 앙상하고 거칠었지만 저는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쥐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에 제 몸이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제 얼굴에 닿더니 이내 왈칵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진태, 우리 진태 맞지? 늙은 어미가 죽어서 저승에 온 거 아니지? 어머니, 저예요, 진태. 어머니 아들 박진태 맞아요. 저 안 죽었어요. 저 이렇게 살아서 어머니 앞에 와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뺨에 제 얼굴을 부비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소문난 회사 대표가 70이 넘은 노모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콧물을 쏟으며 울었죠. 어머니는 힘없는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그저 앓는 소리만 내셨습니다. 아, 내 새끼 살아있었네. 이게 정말 꿈이여 생시여. 그날 이후 모든 것은 폭풍처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새엄마, 계모 패거리는 제가 가진 모든 자본과 대형 로펌의 법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두었던 그 전단지와 빚독 족장,
그 창고가 완벽한 증거가 되어주었죠.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30년 전 아동 유기 및 살인 미수,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씌웠던 공금 횡령 조작 서류까지 모조리 경찰에 넘겼습니다. 조상모는 구속을 면해보겠다며 계모가 지시한 모든 악행을 술술 불어버렸고, 계모 일가는 제가 쳐놓은 자금 압박에 덫에 걸려 골프장 부지는커녕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갈 일만 남았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이놈아! 고기를 그리 팍팍 주면 장사가 남나? 좀의 식담아라, 좀! 아따, 어머니도 참, 우리 최석장 인부들 힘쓰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만 들어가 쉬세요. 단양 채석장 앞. 예전 그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의 한밭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번듯한 2층짜리 신축 건물에 반짝거리는 간판에는 진텐의 한식당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죠. 저는 주말이면 서울에서 단양으로 내려와 작업복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제육볶음을 볶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물 묻는 걸 기겁하며 말리시지만 저는 주방에서 풍기는 이 고기 냄새가 참 좋습니다. 아이네, 오늘 고기 냄새 찌기네. 예전 그 삐쩍 말랐던 가출 소년, 꼬맹이 인부가 살이 제법 포동포동하게 올라서는 고봉밥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옵니다. 어머니는 입으로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그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또 산처럼 쌓아 올려주십니다. 단디무라, 밥심으로 버티는 기다. 식당 한 구석, 제가 앉은 테이블 위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제육볶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뚝배기를 받치고 있는 건 비싼 식기 세트가 아니라 가장자리가 다 타들어가고 새까맣게 기름때가 묻은 그 조잡한 나무 냄비 받침이었습니다. 10살에 제가 삐뚤빼뚤 파놓았던 엄마 밥 최고라는 글씨. 어머니가 제 앞에 마주 앉아 투박한 손으로 고기 한 점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마이무라 우리 아들, 30년치 밥 내 죽기 전까지 매일매일 다 챙겨줄 기다. 밥과 함께 고기를 씹어 넘기는데 코끝이 찡해지면서 자꾸만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국물에 번질까봐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질만 미친 듯이 해댔습니다. 세상에서 저한테는 가장 맛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감동사연의 경우 또 제 목소리가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긴 한데 어떠셨을까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이렇게 망쳤을지언정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진텐의 한밭집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든든하고 따뜻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마켓의 감동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진짜 사람 사는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